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오늘 아침 송경제에서도 전해드린 소식인데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과는 반대로 지금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0% 올랐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변화가 없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건 경기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기 침체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은 동남아시아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안 가면서 동남아시아 경제에 불똥이 튄 겁니다. 인도네시아나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5개국의 중국인 입국자 수가 코로나19 전과 비교하면 15%에서 많게는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유럽 역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둔화는 세계 제조 부진으로 이어져 유로존도 소비 위축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부진한데 소비마저 꺾이면 글로벌 경기 둔화가 가속화될 거라 예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업황과 수출 경기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에 선행지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7월 11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대박 났습니다. 그래요? 제가 주변에 많은 애청자분들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네. 다들 너무 재밌다고. 네. 역시 옛날 분들이라 그래요. 미원 미풍 세대라 그래요. 하긴 학생들은 잘 몰라요. 교수님 세대가 그 세대라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MSG 조미료에 관한 이야기죠. 네. 예. 지난주에 미원과 미풍의 마케팅 경쟁 이야기 참 재밌었는데 오늘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오늘은 소위 2세대 조미료라고 부르는 복합 조미료와 MSG의 유해성에 관한 논란을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한국 조미료 시장의 역사를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미온과 미풍을 1세대 조미료, 예. MSG만 들어있는 조미료를 1세대 조미료라고 하고 다시다, 만나, 감칠미 같은 복합 조미료, MSG 외에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예. 복합 조미료를 2세대 조미료, 그리고 소위 천연 조미료라고 해서 맛선생, 산드레 같은 조미료들을 3세대 조미료라고 하고 예. 지금 우리가 마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연두나 참치액 같은 액상 조미료들을 4세대 조미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야. 2세대 조미료라고 부르는 이 복합 조미료 같은 예. 경우에 MSG만 들어있던 1세대 조미료와 다르게 MSG에 구아노시닐릴산, 이노시닐릴산 등을 첨가해서 만든 복합적인 조미료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두 개가 더 들어가는 걸 세대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미온과 미풍은 MSG 자체만 그것만 들어있어요. 딱 들어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복합 조미료가 한국에 처음 등장한 게 1975년 제1제당의 다시다. 네. 그래 이 맛이야. 이 다시다가 나오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1세대 조미료인 미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일본의 아지노모토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었다. 로고 디자인까지 똑같아서 동남아 쪽에서 판매할 때 문제가 돼서 소송에 걸린 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제1제당의 다시다 역시 아지노모토가 만든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70년에 아지노모토가 판매한 혼다시라는 제품. 예. 지금 우리 마트에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죠. 이 혼다시라는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게 제1제당의 다시다인데요. 미원처럼 포장지에 들어간 로고 디자인까지 처음엔 다 흡사했어요. 예. 그러니까 혼다시에 가다랑어 그 그림을 예. 가다랑어 머리 대신에 소만 넣고 소머리만 넣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도 거의 흡사했는데 아무튼 다시다가 등장하면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미온의 시대, 미온의 아성이 흔들리면서 한국 조미료 시장의 판세가 뒤바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삼성그룹이 미원 꺾으려고 온갖 노력 다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고 말씀 네. 주셨잖아요. 아니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도 미원을 꺾지 못했는데 다시다를 다시 들고 와서 미원을 누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고 이병철 회장의 수건을 네. 다시다가 풀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광고 마케팅이에요. 예. 다시다는 사실 천연 조미료 아니에요. 천연 조미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일제당이 당시에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예. 다시다를 천연 재료를 쓴 천연 조미료라고 광고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미원을 MSG 조미료는 화학 조미료라는 식으로 규정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치 미원과 다시다의 경쟁을 화학 조미료 대 천연 조미료의 경쟁인 것처럼 포장을 했어요. 아. 그리고 소고기 맛만 나는 제품이었거든요. 예. 근데 마치 이 소고기 맛만 나는데 광고 문구를 어떻게 쓰냐면 새로운 영양 조미료. 아, 소고기가 들어간 것처럼. 듬뿍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몸에도 좋고 영양가가 풍부한 것처럼 광고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가전 광고예요. 근데 이런 마케팅이 소비자들에게 먹힐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TV와 라디오 광고 때문이었어요. 예. MBC 드라마 전원일기의 어머니로 유명했던 김혜자 배우가 나와서 그래 이 맛이야 라고 외치고 그리고 광고가 고향의 맛 다시다. 이렇게 끝이 나요. 왠지 천연, 자연 이런 느낌을 줘요. 그리고 김혜자 배우 같은 경우에 이 다시다 광고에 27년간 출연하면서 기네스북에도 올랐거든요. 야. 단일 광고에 가장 오래 출연한 배우. 예. 그러니까 김혜자 배우를 등장시킨 이 광고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당시에 다시다가 천연, 자연 이런 단어를 마케팅 포인트로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예. 시골에서 소고기 맛 다시다를 구입하신 분들이 진짜 소고기를 갈아서 가루로 만든 분말인 줄 알고 거의 뭐 엄청 많이 국물에 집어넣는 그런 분들까지 계실 정도였거든요. 예. 참고로 미원을 다시다가 화학 조미료라고 했는데 미원과 같은 MSG 조미료는 화학 조미료 아니에요. 예? 아니 그동안 저도 MSG는 당연히 화학 조미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닌가요? 식약처도 2018년에 이 표기를 바꿨는데 네. MSG의 공식 표기는 향미 증진제예요. 향미 증진제요. 그러니까 MSG는 사탕수수로 만든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 사탕수수를 발효시켜서 나온 대사산물, 그리고 글루탐산이라는 것을 미생물이 먹게 해서 미생물이 먹으면서 그러니까 글루탐산을 나오게 만들어서 여기에 글루탐산에 비용이 저렴한 나트륨을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L-글루탄산 나트륨이라고 부르는데 이 L-글루탄산 나트륨이 MSG. 우리가 마트에 가서 식품, 즉석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면서 포장지 뒷면을 보면 이거 꼭 들어가 있어요. L-글루탄산 나트륨. 근데 MSG가 왜 화학 조미료라는 오명을 쓰게 됐냐? 이게 또 재밌어요. 바로 예. 일본의 TV 프로그램들 때문인데 예. 1960년대 일본에서 TV가 이제 가정에 많이 보급이 되고 또 TV 요리 프로그램들이 등장해서 주부들 사이에 인기를 얻게 됐는데요. 아지노모토 조미료를 사용했어요 그때. 네. 일본 TV 요리 프로그램에 나온 이 요리사들도. 근데 또 아지노모토가 후원사로 들어가죠. 네. 스폰서로 들어가죠. 예. 근데 문제는 상품명을 고스란히 방송에 노출할 수 없었어요. 이때는 뭐 간접 광고 이런 게 안 되나 그렇죠. 보죠. 예. 그러니까 아지노모토라는 단어 대신에 화학조미료, 새로운 단어인 화학조미료라는 말을 썼는데 왜 이때 화학조미료라고 불렀냐면 예. 있어 보이려고. 아,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난 연구와 노력 끝에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제품처럼 만들려고 한 건데 그때는 당시 거부감 없이 와 혁신적이네, 쿨하다, 좋다, 참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게 예. 80년대 이후에 MSG 유해성 논란이 나오면서 완전히 재발등을 찍는 사례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앞서 제일제당이 다시다를 판매하면서 미원과 다시다의 경쟁을 화학조미료 대 천연조미료의 경쟁 이렇게 몰고 갔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 광고가 90년대에 들어와서 제일제당의 발등을 찍기도 합니다. 90년대 초에 LG생활건강의 전신인 럭키가 예. 막그린이라는 조미료를 내놓았는데 예. 이 막그린 조미료 광고가 네. 다시다를 완전히 흔들어 버려요. 그 뭐 광고 자체가 어땠냐면 예. 당시에 럭키가 막그린 제품을 내놓으면서 이 문성근 배우 그것이 알고 싶다로 유명했던 문성근 배우를 광고 모델로 썼거든요. 예. 그리고 자사의 제품에는 타사의 제품과 달리 화학 첨가물인 MSG가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자사의 제품만 무첨가다 이렇게 갔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자신들 말고 나머지가 다 MSG다 이렇게 그냥 분리해 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다가 천연 아니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다가 MSG가 들어가 있는 거였어? 네. 알게 됐고 MSG가 사실 앞서 말씀드린 화학 조미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 화학 첨가물인 MSG가 들어갔다라는 막그린의 광고는 시정 명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광고를 못 하게 돼요. 예. 근데 이후 우리 언론에서 1980년대 미국에서 논란이 됐던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 즉 중국 식당에는 MSG가 많이 들어가
많이 쓰기 때문에 중국 음식을 먹으면 몸이 무기력해지고 두통이 생기는 등 몸에 나쁘다라는 이른바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오면서 예. 미용과 다시다는 나쁜 것, MSG는 몸에 나쁜 것, 건강을 해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이 20년 동안 우리 소비자의 뇌리에 각인돼 버려요. 아, 그렇군요. 당연히 90년대부터 집집마다 하나씩 있던 미용과 다시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MSG의 원조라고 하는 아지노모토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미원 다시다 역시 고난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예.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1990년대 이 아지노모토와 제일제당이 겪었던 MSG 유해성 논란으로 인해서 겪었던 이런 고난의 시간은 훗날 이들 기업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 현재의 발전을 이루게 도와주는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고난이 어떻게 발판이 되나요? 바로 반도체와 바이오입니다. 갑자기 MSG 얘기하다가 반도체와 바이오로 가니까 너무 좀 생뚱맞기도 하는 것 MSG와 같은데. 반도체 바이오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아,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CJ제일제당 그리고 아지노모토를 조미료 회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조미료 회사, 식품 회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CJ제일제당 하면 이제 만두 비비고 이런 거 팔고 그다음에 아지노모토 하면 아지노모토로 대표되는 뭐 조미료와 혼다시 같은 것들을 판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 CJ제일제당은 바이오 기업, 아지노모토는 반도체 소재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아지노모토 같은 경우 좀 예를 들면 예. 지금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삼성전자도 무시할 수 없는 슈퍼을로 분류되고 있어요. 아니 조미료 만드는 회사가 왜 삼성전자의 슈퍼을이냐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MSG는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계속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MSG 사업을 하려면 아미노산과 미생물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이 연구 개발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MSG 사업에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지노모토 역시 이런 연구 개발 역량을 계속해서 쌓아왔어요. 예. 근데 이런 자사의 연구 개발 역량을 아미노산 필름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예. 1990년대 MSG 유해성 논란으로 힘들어지자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아지노모토가 수없는 실패를 반복한 끝에 아미노산을 이용한 필름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98년에 예.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 ABF라는 필름을 생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혹시 ABF라는 게 반도체에 들어갑니까? 반도체 기판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소재입니다. ABF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절연 필름인데요. 성능이 낮은 저사양의 컴퓨터나 저사양의 기계에서는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근데 CPU를 비롯해서 고성능 컴퓨터 기기에 들어가게 되면 회로 간의 이제 전류 흐름을 차단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예전에는 액체 잉크를 썼어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고성능 컴퓨터 기기에 들어갈 반도체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기판을 예.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ABF 필름이에요. 인텔, AMD, 엔비디아, ARM 등 오늘날 생산되는 대다수의 반도체 제품 회로에는 반드시 ABF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네. 2020년과 2021년 전 세계에 반도체 품귀 현상이 벌어진 적이 있잖아요. 때문에 이때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같은 것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공급이 안 됐어요. 반도체 대란,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되고 출고가 안 되는 이유가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 2020년대 이후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기억납니다. 네. 근데 이걸 대만의 디지타임즈라는 매체가 분석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디지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반도체 품귀 현상을 가져온 건 바로 아지노모토 때문이다. 조미료 회사인 아지노모토 때문이다. 이야. 반도체 품귀 현상을 가져온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ABF 공급 부족. 그러니까 아지노모토가 생산하는 ABF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아지노모토가 아무리 생산량을 늘려도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때문에 지금 AI 시대를 맞이한 지금의 이 시점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성능의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들고 또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아무리 크고 많은 생산 시설을 확보해도 예. 아지노모토의 이 ABF 필름이 없으면 패키징이 불가능합니다. 반도체 패키징이 불가능해진다. 곧 생산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즐겨 먹었던 조미료 회사의 원조격인 회사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숨은 강자였네요. 저희 집에도 아지노모토 조미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쓰는 게 있는데 예.
그걸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어. 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예. 대단한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반도체는 이해를 했고 바이오는 또 뭡니까? 바이오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의 CJ제일제당이에요. 예.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을 하는데 이 바이오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MSC를 만들기 위해서 아미노산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미노산 연구를 하니까 아미노산과 관련된 그리고 또 아미노산과 미생물 분야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미노산의 일종인 라이신이나 트립토판이나 말린, 핵산, 뭐 농축 대두 단백 이런 것들을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들이 다 방금 말씀 주신 게 뭐예요? 아미노산의 일종이에요, 사실. 아미노산 예. 일종인데 이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이 아미노산의 일종인 라이신, 트립토판, 발린을 비롯한 이 식용품인 핵산 등 5개 품목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아마 그런 바이오 제약에 활용되는 물질인가 네. 보군요. 주로 이제 동물 사료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근데 이 경쟁자들이 독일의 에보닉이나 일본의 아지노모토거든요. 예. 일본의 아지노모토로부터 기술을 배워왔던 제일제당이 이제는 아지노모토보다 이 관련 네. 미생물과 아미노산 관련 제품 생산에 바이오 제품 생산에서는 앞선 선두주자를 따라잡은 것뿐만 아니라 역전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이 2017년에 연매출 2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야. 그리고 2020년에 연매출 3조 원 시대를 열었어요. 예. 2017년에 2조에서 2020년 3년 지나서 1조 원이 늘었어요. 매출이. 계속해서 엄청난 추세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CJ그룹의 효자 중에 효자 사업이 바로 이 바이오 사업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다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한국 내 조미료 사업 시장 규모는 3천억 규모밖에 안 돼요. 연간. 3천억 규모 시장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CJ제일제당이 조미료 사업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연구 개발을 R&D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바이오 사업은 매출 3조 원이에요. 또 CJ제일제당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관련 지식재산권이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2,974개, 3천여 개 가까이 돼요. 그래서 선발 기업들, 해국의 아지노모토라든지 에보닉 같은 선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미생물 관련 특허를 피하면서 새로운 지적 IP,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을 계속 생산하고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적 재산권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 이렇게 본다면 CJ제일제당은 식품 회사가 아니라 바이오 회사라고 봐야 돼요. 그렇네요. 실질적으로 바이오 관련한 주요 원료가 되는 분야뿐만 아니라 바이오 관련한 지식재산권도 아까 말씀 주신 게 3,000개 가까이에 벌써 출원을 했다니 등록을 했다니 이건 대단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지노모토는 반도체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고 네. CJ는 바이오 분야에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이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5개 품목 시장에 매출의 99%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수출 효자 기업으로 변모해 있는 상태거든요. 이 화학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화학식을 활용한 어떤 물질을 가공하고 만들 수 있다는 역량은 그 물질이 결국 어딘가 또 쓰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뭔가 역량을 확보하거나 내부에 숙성된 단계의 어떤 엔지니어들 또 연구자들을 확보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견고한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60년대 일본 TV 프로그램에서 예. MSG를 화학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가 그렇게 멋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맛의 연금술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던 건데 이게 너무 특이한 게요. 방금 말씀 주신 게 네. 반도체를 비롯한 IC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업력이 반세기 이상 되는 회사를 찾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화학회사는 기본 100년. 이게 노하우가 어마어마한 그런 산업인 것 같아요. 기본 100년인데다가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회사들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재라는 영역에서 예. 무궁무진하게 영역을 넓혀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지노모토가 반도체 소재 분야, 필름 분야에서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아지노모토가 반도체의 또 다른 영역 혹은 또 다른 분야의 또 하나의 숨은 강자로 등장할지 모르고 CJ 예. 같은 경우에 언젠가 지금은 뭐 제약 부분을 매각하기도 했지만 언젠가 축적된 이 바이오 역량을 통해서 또 제약 분야에서도
강제로 우뚝 설 수 있거든요. 제약 역시 화학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한마디로 아지노모토와 CJ제일제당의 사례는 MSC라는 조미료에서 쌓아온 핵심 역량이 반도체와 바이오 산업으로 이어진 건데 90년대 MSC는 몸에 나쁜 거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이 최악의 위기가 예. 지금 이 두 기업을 이렇게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고 네. 이들이 빛날 수 있는 이유는 R&D 그리고 혁신의 정신 때문이다. 지금 많이 경기가 어렵고 우리 기업들 전망이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럴 때일수록 중꺾마 혁신과 R&D의 마음을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방은 결국 창조의 어머니네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아람 팀장이 가져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처럼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뭔가 살펴봤더니 모빌리티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주제 가져오셨어요. 네. 그런데 모빌리티도 제가 알겠고요. 디지털도 알고요. 헬스케어도 알겠는데 이걸 다 합치면 이게 뭡니까? 네, 다 아는 개념인데 합쳐졌잖아요. 예. 쪼개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디지털 헬스케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 그대로 의료 영역에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개념인데 조금 더 풀어보자면 개인의 건강이나 질병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혹은 기술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뿐만 아니라 뭐 건강을 유지하거나 더 좋아지게 만들거나 혹은 예방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예전에 보면 헬스케어 산업이 의료기관이나 환자를 중심으로 좀 이루어졌잖아요. 예. 근데 이 ICT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 산업의 영역이 일반인 중심으로 좀 더 확장이 됐어요. 좀 이것도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 하도 저전력 초소형 하드웨어 기술들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요즘에 스마트워치 하나씩 달고 다니시죠. 그렇죠. 근데 워치에 심박수 재는 기능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 다양한 장치를 내장한 스마트폰이나 뭐 이어셋, 스마트워치들이 보급이 되면서 이 디지털 헬스케어도 일반인들 중심으로 굉장히 확장된 산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는 각종 모빌리티랑 결합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모빌리티, 자동차와 결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까지는 제가 잘 따라왔습니다. 네. 자동차랑 어떻게 결부되는 거죠? 네, 일단 뭐 건강관리라는 개념이 언제 어디서든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이 코로나19 계기로 뭐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느끼셨겠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도 건강이나 친환경과 같은 화두들이 더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사람들이 이제 대중교통 타는 것보다 자동차가 좀 더 안전하다 이런 생각 하시다 보니까 개인 자동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여기에 자율주행 기술들도 점차 발전이 되면서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동하는 공간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간을 어떻게 더욱 쾌적하게 만들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빌리티 산업이 공간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만든다라는 말씀에 참 공감이 갑니다. 저도 하루에 운전하는데 버리는 시간이 한 3시간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하루에 3시간 가까이를 운전하는 데만 쓰다 보니까 그 시간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런 공상 해본 적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이 3시간을 내가 참 알차게 보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결국 디지털 헬스케어가 모빌리티 산업에 적용되는 것도 이 공간이란 개념 덕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볼 때는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같이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전기차도 굉장히 트렌드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에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서 공간을 꾸미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생활이나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180도 접이식 시트로 굉장히 편안하게 누울 수 있게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뭐 프레스티지 시트로 굉장히 편안한 자세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뭐 스마트 TV나 심지어는 냉장고, 프로젝터 이런 것까지도 지금 자동차에 결합이 되고 있어요.
냉장고 프로젝터에 그 이 180도 접이식 시트면 이거는 뭐 거의 거실인데요. 그렇죠. 거의 뭐 움직이는 집 같은 그런 예. 느낌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동차의 보안 기술이라든가 네트워크 기술이라든가 또 차 안에서 여러 가지 통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카 서비스 이런 것들처럼 지능형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이제 움직이는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와 디지털 헬스케어가 결합되는 사례들이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운전석 시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트를 중심으로 여러 센서들을 붙여서 헬스케어 시트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동차 시트가 기능이 많아지고 있어요. 뭐 예전에 온열 시트를 비롯해서 요즘 안마 기능도 일부 있고 네, 맞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이런 기능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물론 편하게 앉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강관리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편하게 앉는다는 기능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더 발전이 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국내 기업에서 연구하고 있는 기술 중에는 척추 최적 자세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마다 이 몸이 좌우의 높이나 무게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근데 그런데 그냥 평평한 시트에 앉게 되면 좀 기울어진 상태로 앉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근육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기술은 일단 사람이 신체에 앉으면 압력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부위별 압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트 안에 들어있는 공기 주머니를 활용을 해서 쿠션의 좌우 높이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척추 자세를 교정해 줌으로써 조금 더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시트인데 이 기술의 경우에는 정형외과 의료진 출신들이 만든 기업이랑도 협업을 하고 의학적인 검증까지 마친 기술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또 심지어 장시간 이제 운전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오래 운전하시다 보면 다리 저릴 때 있지 맞아요. 않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다리가 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트를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다리 저리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트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약간 뇌를 속이는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한 4분의 1 정도가 좌식 생활 한다고 해요. 예.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대표적인 좌식 생활 문화권이잖아요. 예. 근데 좌식 자세가 종아리나 엉덩이 이렇게 허벅지 여기에 근육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통증을 유발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가변식 시트는 시트에 닿아 있는 허벅지하고 골반에 의도적으로 진동을 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진동이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움직이는 그런 거는 아니고 예. 적절한 진동을 일으켜서 마치 걷고 있을 때와 비슷한 진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뇌가 사람이 걷고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어줘서 다리 저림을 최소화하고 통증을 예방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일종의 뇌를 속여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네. 그런 발상이네요. 야, 참 재미있는데 시트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통해서 건강 관리가 된다는 그 자체도 신기한데 그 방법이 뇌를 속인다는 방법이니까 더 재미있긴 합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멀미를 방지하는 시트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해외 M사에서 선보인 기능인데 이 자동차 안에 에너자이징 컴포트라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멀미 예방 프로그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자동차 시트에 일단은 실내 온도, 그다음에 조명, 음악까지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네. 이 멀미 예방 프로그램을 딱 작동을 하면 일단 앞좌석의 시트 각도하고 쿠션이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좀 멀미를 덜 느낄 수 있는 그런 각도로 조정이 되고요. 또 자동으로 외기 순환 모드로 전환을 해서 바깥 공기를 좀 마실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줍니다. 또 좌석의 조명을 조절해주고 조수석이나 중앙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재생하거나 음향 시스템으로 사운드 같은 것들을 들려주는데 이런 여러 기능들이 메스꺼움이나 두통, 구토 같은 멀미 증상들을 다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자동차 시트로 다리 저림도 방지하고 멀미도 좀 덜하게 되면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 자동차 시트를 비롯해서 자동차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안전운전에 도움이 돼야 중요할 맞아요.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 미래 언젠가는 자율주행 시대가 되겠죠. 사람이 좀 힘들게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 그런 시대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 전까지 결국 자동차 움직이는 건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자동차야 몇 시간을 달려도 피로도가 좀 적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있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잘 생각해 보시면 좀 후행적인 조치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운전자가 잘못된 주행을 할 때 경고음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뭐 이런 기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전한 운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잘못된 운전 자체를 예방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들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아예 헬스케어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운전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 졸음이라든가 뭐 음주, 건강 이상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럼 자동차가 졸음운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어요? 이 시트에 센서를 가지고 어떤 거를 측정하냐면요. 심박수하고 호흡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지수 이렇게 종합적인 생체 신호를 감지를 해서 예. 운전자가 졸고 있다라는 걸 먼저 파악을 해요. 그리고 졸고 있다라는 걸 인식한 순간 시트에 진동을 크게 주거나 예. 음악을 갑자기 크게 들거나 이 시트나 헤드레스트에서 찬바람을 내보내서 정신을 차리게 그렇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아. 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진짜 많은데 이런 기능들 좀 널리 쓰인다면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종의 졸음이 있었을 때 유발될 수 있는 신체 정보를 파악해서 그걸 바탕으로 깨워준다는 그런 기능이니까 이거는 진짜 빨리 개발되면 큰 사고 막는데 아주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졸음운전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 진짜 환자의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기능이 환자나 교통약자 이동을 돕겠다는 의도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일부 기업에서는 이 심전도 센서를 장착한 시트를 만들어서 어떤 것까지 있냐면 운전자가 갑자기 이제 정신을 잃거나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안전하게 자동차를 제어해서 속도도 줄이고 옆 차선으로 가게 유도를 해줍니다. 와. 그러니까 약간의 자율주행 기능이랑 조금 결합이 되어 있는 기능이라서 예. 아주 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특허 출원된 기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차량을 가정한 거기는 한데요. 이 시트에 앉은 승객이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게 되면 시트를 눕힌 다음에 시트 주변에 제세동 로봇이 자동으로 승객의 옷을 커팅을 하고 이제 심장 제세동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지금 특허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뭐 아직 상용화된 기능 수준은 아니지만 예. 미래에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을 할수록 더욱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자동차 시트 하나만 잘 개발해도 정말 다양한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안전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술들이 지금 당장 상용화가 잘 안 된 걸 보면 뭔가 기술적 한계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뭔가 제약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라는 환경이 움직이는 공간이잖아요. 예. 그리고 다양한 진동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센서들을 통해서 생체 신호 측정할 때 오류가 날 수 있는 그렇겠네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주행 중에 발생하는 진동이나 소음, 또 차량 안에 다양한 기기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잘못된 신호를 감지하게 되면 오작동이 일어날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욱더 많은 시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보건의료 분야다 보니까 법적인 규제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아직 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시장이 좀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측정한 이 생체 신호들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어떤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예. 이 고도의 서비스로 나아갈수록 의료기기로서의 인증이나 평가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서 확보한 생체 신호 같은 경우도 이런 데이터도 분명 민감한 개인정보 같아요. 이것도 네.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나 건강 정보가 정말 중요한 민감한 예. 정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기술이 꼭 함께 연구가 되어야 하고요. 제품의 기획이나 개발 단계부터 충분히 보안성을 검토하고 뭐 시큐어 코딩처럼 안전한 코딩 기술 이런 보안 기술을 적용해서 제품 자체의 안전성을 먼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 자동차들이 항상 무선 인터넷으로 클라우드와 연동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인프라 강화하고 또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24시간 또 365일 관제 시스템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보안 전문 인력, 우리가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요. 네. 이 인력을 육성하고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자동차 기업도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몇 개 대학에서 집계한 결과를 봤거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한 3, 4년 동안 그 회사에 입사한 친구들의 전공 분야를 봤더니 우리 자동차 회사에 입사한 친구들 하면 대부분 기계공학을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과반 이상이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파트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그렇군요. 예,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딱 보니까 왜 요즘 많이 자동차 회사가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뽑아가는지 확 이해가 되네요. 네. 또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을 활용할 때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합법적으로 생체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예를 들어 탑승한 자동차 안에서만 활용을 하도록 한다든지 네. 혹은 다른 용도로 쓰일 때는 비식별 조치를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거. 이런 것처럼 좀 기술의 기준들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 디지털 헬스케어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96년부터 벌써 이 의료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한 페널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관련 법령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미국이랑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요. 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 의료정보의 규제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고 또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플랫폼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영역 또 같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보강 규정들이 마련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예. 네, 이렇게 기술과 함께 보안이나 규제 등의 사항들이 고려되고 발전되면 미래에는 정말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동차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모빌리티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건강마저도 자동차 안에서 챙긴다고 하니까 반갑기는 합니다만 네. 제 입장에서는 신생 이제 MC인 제 입장에서는 라디오의 미래는 자율주행과 이런 고도에 발달된 모빌리티 기술 속에서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좋은 얘기 해주십시오.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걸 되게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유튜브도 굉장히 유행한다고 하지만 소리로 소통하는 플랫폼 아직까지도 굉장히 흥하고 있잖아요. 네. 뭐 아주 안심하시라는 말은 아니지만 비교적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역시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도 끝까지 살아남을 거예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아람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이문세의 빗속에서입니다. 오늘 김태권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MSG 워너비 예상하셨는데 죄송해요. 제가 그걸 깜빡했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